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세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한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원전을 누출한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분석 중이라는 소식이 CNN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라는 신고를 미국 정부가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문제인 만큼 더욱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신고를 한 주체는 이 문제의 원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업체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관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보도를 보니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에서 핵분열 기체가 누출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주민들은 지금 방사성 위험이 닥치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이 앞으로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년 4개월 만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7월 24일부터 주 1회 사이판 노선을 운항합니다. 사이판을 입국할 때 미국 FDA와 WHO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어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요즘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는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무려 63조 원까지 올라서서 이제 네이버를 추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2위인데 시가총액이 96조 원인데 카카오가 지금 속도라면 시가총액 2위까지 탈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죠. 1년 만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카카오가 이커머스 계열사와 다시 합병합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 쇼핑 부분에서 아예 독립법인으로 분사했죠.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합친다는 거고요. 오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 합병은 올해 안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카카오 커머스는 카카오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카카오가 다시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앞으로 카카오는 주력 사업을 광고에서 커머스로 옮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커머스 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커머스 서비스 확장에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리고 쿠팡과 네이버 등 지금 현재 이커머스 양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다라는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탄자니아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언론사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탄자니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탄자니아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남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뉴스일까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DB하이텍, 키파운드리가 국산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국산화의 첫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산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요즘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를 아예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럼 직접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한 겁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의 생산망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이 반도체 사업 역량을 앞으로 결집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12월 현대오토론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했죠.
앞으로도 아낌없이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설계 전기업인 팹리스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여기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WM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다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그 수급도 개선되고 주가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제 종가 마감 상황을 보면 LG화학은 마이너스 2.7%, 삼성 SDI가 0.1% 상승, 그리고 SK이노베이션 1.1% 상승, SKC가 0.3% 상승, LNF 2.8% 상승, 첨보가 2.3%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난 금요일 일제히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지난 몇 주 동안의 움직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상황도 순매도 지속하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인 종목들이 대다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이 꾸준히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완성업체인 CATL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5% 상승했고 그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보면 무려 주가는 3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대표적 2차 전지 업체인 LG화학의 주가가 10% 하락한 것과 삼성 SDI도 7%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시가총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 CATL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85%가 자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데 올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돌파한 것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주요 매출처인 미국은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3%대에 머물러 있고 유럽은 지난해 크게 상승해 11%까지 올라왔지만 올해는 상승률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국내 종목들 주가 부진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는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차 전지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핵심 소재 공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미국 내에서의 역할 부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판매 4위인 피아트 클라이슬러 그룹이 아직 미국 현지 2차 전지 공급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 7월 초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인 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반기 성수기 도래에 따른 물량 증가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등 미국 내 설비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 회복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이번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현재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한 이후 중기 추세까지 상승 전환되는지는 추가적인 시간을 두고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의 수급이나 차트 움직임이 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 투자는 완성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올해 하반기는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현재 왕성차 업체들의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 발표로 훼손된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번 반등에서는 추세가 확실하게 무너진 삼성 SDI와 LG화학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지에 관전 포인트를 두시고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 후에 추세 전환이 된다면 대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이 순환매 차원 수준의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아직은 보수적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매력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지금의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결론입니까? 네, 전제가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한해서는 이번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좀 더 올라가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시에는 다시 재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네. 소재 부품 쪽, 그 재료 쪽의 그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만일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완성 배터리 업체의 비중 축소 그리고 소재나 재료 쪽으로의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판단을 하시는 완성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은 가령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가 가장 추세가 확실히 훼손됐고요. 예. 그리고 LG화학도 추세가 일단 무너진 상태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반등 시 매도를 좀 하셔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물론 갖고 계신 분이 하나에서 있는 거고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를 보신 다음에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거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이후에 매수해도 괜찮다는 것은 그렇다면 기업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이익 성장에 대한 내용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 대형주들의 그런 투자 심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장의 진행 상황 이런 것이 전부 다 녹아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결국 지금 현재 작년에 정말 좋았고 올해까지 좋았던 종목들이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외에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치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는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의 수급 특징주들은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는 경기민감주 위주로 수급 주체들이 좀 매도를 한 모양입니다. 역시 오늘도 강민정 캐스터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어차피 주식할 거 행복하게 합시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일주일 만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이 수급은 개인이 주도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103억 원가량 소량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한 5종목들 모두 2%에서 6%까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네이버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는데 양 투자 주체가 합해서 1,500억 원가량 주식 담았습니다. 네이버 장중 한때 카카오에게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같이 양투자 주체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시총 3위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는 5% 상승했습니다. 자, 2위는 LG전자, 3위는 셀트리온이 이름 올렸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매수하는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죠. 레키로나의 임상 3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이 두 투자 주체의 관심을 끌어모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효성 TNC와 CS윈드가 4, 5위에 위치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고요. 두 투자 주체가 합해서 400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어제 헬스케어 5% 플러스권에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2위는 카카오게임즈, 역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유입한 모습이었고요. 차 바이오텍이 3위,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LNF가 4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하림의 경우 이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인수 전에 자회사인 페노션을 앞세워서 뛰어들었던 하림이 입찰을 어제 포기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20% 꺾였습니다. 급락 장세 나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저가로 판단하면서 40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대장주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양 투자 주체가 합해서 2,600억 원 이상 물량 팔았고요. 이 물량을 개인이 모두 다 받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주가 0.6%가량 추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이 같은 내림세는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위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 포스코 철강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7거래일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SKI테크놀로지가 5위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 공방이 조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전일인 금요일에는 10% 넘게 급등을 한 뒤에 어제는 6%대 반락 장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의 경우 이 차익 실현 매물로 읽히고 있습니다. 금요일 급등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기관은 상장한 이후로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매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CMG 제약이었습니다. 이 종목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공매도 순위 코스닥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위는 인터파크, 3위는 SM, 4위는 골프존이었는데 골프존 5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5위 아스의 경우에는 항공기 부품주로 분류가 되죠. 5거래일 만에 역시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이었고요. 5월 말쯤부터 여타 항공주들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어제는 7%대 급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을까요? 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순 매수 상위 탑5 종목입니다. 먼저 1위 네이버, 2위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같은 종목들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3위에는 한국전력, 4위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LG이노텍이 올라왔네요. 자,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20%가량 상회할 것이라는 키움증권의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제 4% 가까운 탄력 줬습니다. 3.8%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아이폰 12 프로의 선전으로 광학솔루션이 실적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였네요. 마지막으로 HMM을 매수한 기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1위에서 3위까지 10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15거래일 연속으로 줄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10배 급증하면서 이 시세도 13% 가까이 뛰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4위의 카카오게임즈는 기관들 9일째 역시 줄매수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외국인들도 대체로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에도 같은 게임주인 펄어비스, 이 종목은 5일째 매수 이어갑니다. 이어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순 매도 종목 상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주들 위주로 좀 출회를 했는데요.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자동차 등의 매도세가 쏠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과 함께 매수 1위에 올려놓은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철강 대장주 2위에 올려놨습니다. 중국발 철강제 가격 조정, 즉 중국이 철강제를 가격을 조금 조정해야겠다라는 말이 정부에서 나오면서 철강 관련주들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슈와 별개로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간 포스코 꾸준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위는 LG화학이 이름 올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중국의 CATL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관은 지난 금요일을 제외하고 8거래일 연속으로 LG화학 물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는 기아가 이름 올렸고요. 5위는 신한지주가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에 대해서 오랜만에 매도세가 나왔죠.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88억 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사들인 금액에 비하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2위 SAMT가 이름 올렸네요. 이 회사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이익 실현하는 모습 포착됐네요. 그 아래로는 실리콘웍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순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에서 공략하고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영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영전하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설영용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곳으로 가시고 또 영전하셨네요. 앞으로 좋은 기운을 저희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반도체 장비 국산화 업체로 OLED 패널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ELA 장비의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최근에 OLED가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A5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렇다 할 OLED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 침투율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이제 OLED 투자를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체크가 될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애플의 아이패드라든가 그런 기대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ELA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ASI를 폴리, SI를 변할 때 사용되는 레이저 결정화 장비인데 국내에 있는 LG 쪽과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경쟁사들이 있는데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를 지금 삼성에서 배척을 하고 AP 시스템 쪽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의 A5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최선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 AP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2분기 실적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P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2분기, 3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에 조금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3만 원, 목표가는 당초로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P 시스템은 사실 주가가 좀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 최근에 뭐 기관들 쪽에서도 하반기에 대한 당장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고조가 되면서 점점 시장에서는 조금씩은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변곡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설영용 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신 소장의 시그널,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주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팬덤 플랫폼의 빅뱅, 새로운 수익의 판이 열린다. 자, 새로운 수익의 판, 우리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주제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에서부터 올해 주식시장 흐름 보니까 아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혁신기업, 이런 시장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익의 판이 열리는 이런 산업 아주 좋아합니다. 네. 소장님. 지금 오늘도 그 네. 시청자 대기분이 엄청 많다고. 오늘은 7억만 명. 7억만 명이요? 좀 심했다. 7천만 명. 7억만 명이 좀 심했죠. 뭐 어쨌든 신기록. 인도랑 중국은 인구를 다 내려야 되는데. 좀 너무 심했나요? 너무 심했나요? 네, 아니 오늘 요즘 신기록을 세우고 계세요. 소장님 나오시는 시간에. 네. 근데 좀 예. 아쉬운 게 계속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사실 좀 항생제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인데 네. 좀 심하게 많이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러세요. 원래 항생제 내성 때문에 처방을 병원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저희 방송 때문에. 왜냐면 아이고. 왜냐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은 큰 병이 걸렸을 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 같은 거에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거를 질병관리청에서 막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대치로 일단 처방을 받았고요. 보건당국의 권고와 정반대로 하면서까지도 우리 아니,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나오신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생색용 예. 멘트가 아니라 꼭 쾌유하시길 너무나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정말 안 되면 소장님.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예, 지금 이제 좀 이륙을 좀 그때 앵커님이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얘기 드릴 때 관점은 이제 지금 공연장 지금 풀렸죠. 공연장이 7,000명, 4,000명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00명인가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공연장에. 원래는 그게 클래식이나 그 이제 바이올린 이런 연주회 거기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뭐 이런 댄스 가수들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네. 근데 떼창은 금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떼창은 되게 웃기죠. 이해는 하지만 네. 사실 떼창 하려고 그러니까 공연 그때는-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 조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예. 그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을 관점을 봤는데 네. 오늘은 그 말고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이. 예.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보인다. 해당 기업들이, 예. 해당 엔터 회사들이. 자, 저희가 일단- 엔터 회사를 처음이 아닌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이브는 네. 일단 공모 당시의 가격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일단은 회복이 되어서 저는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제 하이브. 지금까지는 사실 하이브 매력을 별로. 저는 밑에서 이런 거는 확신이 안 섰었어요. 뭐 이거를 밑에서 확신을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항상 상장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심한데 공모주 뻥튀기가 심해요. 그쵸, 온갖 우리는- 좋은 자료를 갖다 붙인 다음에 그렇죠. 예. 내놓으라는 증권사들의 예. 타이틀을 달고 나가요. 네. 그런 자료들이. 예. 그럼 되게 신빙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떠들어줘요.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달려드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가 최고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좀 그렇죠. 근데 하이브는 일단 그걸 극복했어요. 극복했다. 일단 극복했고 예. 10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주가로 증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드디어 하이브 관심권에
이제 들어간 겁니까? 소장님의 관심권에. 네, 저는 이제 관심권이 있고 그리고 소장님의 관심을 가지셔야 또 탄력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YG 엔터는 네. 몇 개월입니까? 1, 2, 3, 4, 5, 6, 7, 8, 9. 9개월 연속 9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거든요. 9개월. 9개월의 박스권이고요. SM이 박스권을 맨 먼저 벗어났어요. 네. 일단. 네. 그리고 JYP. 예. JYP도 1, 2, 3, 4, 5. 거의 9개월 박스권. 지금 뚜를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오늘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예. 팬덤 플랫폼 네.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팬덤 플랫폼이 뭐예요? 지금 팬덤 플랫폼.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삐삐 시절에도 있었고 삐삐 시절에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누르면 예. 메시지를 보내줘요. 내가 좋아하는 예. 그 가수가. 어. 그러니까 물론 녹음을 한 거겠죠. 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진화한 거죠. 오. 지금은 메타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진화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문자 메시지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내주는 건데 물론 진짜 자필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을 더 내면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화되고 진화했죠. 그래서 일단 오늘 NC 소프트건 뺄게요, 제가. 예. NC 소프트가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 팬덤 플랫폼이요? 예. 게임 해석권 일단 뺐어요, 제가. 그 NC 소프트를 얘기 거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엔터 일단 회사의 팬덤 뺐어요. 플랫폼에만 뺐고요. 집중하기 위해서. 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것만 하려고 했고요. 네. 그 하이브에 예. 바이브라고 할 뻔했네요. 하이브의 위버스. 위버스, 위버스랑 그리고 SM의 디어유. 디어 유. 이 두 개의 싸움인데 위버스에는 YG가 붙어 있고요. 하이브랑 YG가 함께 예, 붙어 있고요. 결합했고. SM의 디어유에는 예. JYP가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4사가 오.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삼국지처럼 그러네요. 경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이길 것이냐. 어떻게 또 그런 구도가 됐을까요? 이게 항상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요. 어떤 플랫폼이 탄생했을 때 누구랑 그 합종 연행을 하느냐.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어느 쪽이 더 시너지가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도 탄력을 일단 받게 되겠네요. SM이 예. NCT가 있었지만 사실은 걸그룹이 약하잖아요, 여기가.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SM은 걸그룹이 약하고 JYP는 보이그룹이 약해요. 그래서 JYP가 이번에 그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네. 저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던데 저 봤거든요. 예. 라우드라고. 네. 근데 거기서 보이그룹을 뽑는데요. 네. 근데 뭐 그걸로 커버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약해요. 근데 SM이 다른 모멘텀으로 이건 간 거다. SM은 디어유 버블. 예. 이게 뭐냐면 팬하고 가수하고 예. 1대1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와.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뭐 내가 너무 뭐 태연을 좋아한다. 네. 그럼 태연의 목소리로 잘 자요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밤에 자기 전에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일종의 수수료인가요? 수수료 내고. 예, 근데 그런 매달 사업을- 4,500원. 예. 4,500원인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그룹 가수일 경우에는 1대1 서비스니까 멤버별로 4,500원이에요. 아, 근데 야. SM에 아까 누가 붙었다고 했죠? 디어유에? 디어유, JYP. 아니요. 디어유에 그쵸. JYP가 붙었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룹이 많아요. 그룹이 많잖아요. 예.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그룹이 많아요. 니쥬, 트와이스, 그리고 있지,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뭐 NCT, 그리고 엑소 다 그룹이고 멤버가 많아요.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네요. 있지. 제가요? 네. 아니 저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소장님 때문에 있지를 알게 됐습니다. 설마요. 저는 왁스를 좋아한다고. 저번에 달아서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짤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왁스 팬이라고. 네. 그래서 저도 보고 웃었는데 네. 그래서 15개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해서 현재 40팀, 163명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룹의 멤버별로 네. 4,5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 그룹이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죠. 예. 공급이 일단 많으니까. 그렇죠. 예. 솔로 가수보다 그룹이 많아요. 예. 그래서 멤버별로 4,500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4,500원을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아요. 왜냐면 4,500원 내고 그쵸.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네, 잘 자요. 잘 자요 인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되게 친밀하잖아요. 나랑 친한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사생 팬들이 핸드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뭐 문자 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떳떳하게 4,500원 내고 문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쫓아다녀서 핸드폰부터 파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팬더 플랫폼 부분에서 SM이 가장 여기서 거둬들인 수익이 높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신고가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어유가 SM은 사실 그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엄청난 모멘텀이 또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다 붙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생태계를 갖느냐. 지금 네, 다 팬더 붙는 플랫폼에 거예요. 대해서. 네. 그 JYP가 결국 투자를 했습니다. SM 디어유에 1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율이 23.3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일단 니주가 들어왔어요. 니주가 JYP 니주가 SM의 디어유 버블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 니주요. 네, 니주는 전원 멤버가 다 일본이에요. 일본 가수예요? 나 진짜 너무 모르는. 니주를 모르시면 안 되죠. 니주요? JYP의 지금 니주가 니주는 저희 방송 용어로 은어로 니주 깔지 마, 밑밥 그게 무슨 깔지 소리? 마. 트와이스가 데뷔할 때보다 그렇습니까? 이래도 아이돌에 관심 없으십니까, 신 소장님? 아니요, 관심은 없는데 그냥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니주가 트와이스 데뷔할 당시에 일본에서의 인기보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인기가 능가하는 좋았습니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일본 3대 돔 콘서트가 있거든요. 어머,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명의 일본인 친구들로 포함 구성된 가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 씨가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겟으로 구성해서 나가요. 일본 공략형, 그다음에 지금 또 미국형, 중국형 따로 공략하는 게 따로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아예 현지 멤버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옛날에 보아 씨가 굉장히 뜰 때도 예. 한국인에 대한 반감,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사실 우리나라 폰이 일본인 줄 알았죠. 보아는 일본에서 네. 한국 사람인 줄 잘 몰랐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현지인들이. 핸드폰하고 자동차가 일본에서는 죽어도 팔리지가 않아요. 네. 갤럭시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네, 뭐 그런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기 현지화에 때문에 성공한 친구인 거죠. 아예 일본인으로 구성해서 예. 공략을 해서 한 거예요. 네. 그 니주가 지금 굉장히 성공적이고 만약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린다. 이러면 정말 폭발적으로 터질 수가 있죠. 3대 돔 콘서트가 일본에 3대 돔 콘서트가 네. 있는데 그거를 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애들만 거기 잡아줘요. 예. 근데 니주는 이미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3대 돔 콘서트만 열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디어유 버블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SM이 예. 이런 모멘텀까지 있는 거죠. 모멘텀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네. 보이그룹, 걸그룹이 약하다. 네. SM이 걸그룹이 약한데 네. 디어유 버블 서비스라는 것에 JYP랑 손을 잡았다. 이건 굉장히 크거든요. 모자란 걸그룹을 네. JYP라는 타사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SM이겠죠. JYP 죠. JYP에서 예. JYP의 니주를 데려왔다고. 예. 네. 그러니까 네. SM이 네. 보이그룹이 강하고 걸그룹이 약세예요. 근데 JYP의 니주를 디어유 버블 서비스 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JYP 팬들도 SM의 디어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주가에는 SM이 남자 가수만 강하고 걸그룹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니주의 모멘텀까지 SM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SM이 보아 씨 이후에 명맥이 끊겼던 일본 시장 그렇죠. 여자 가수의 그 강세를 다른 데서 땡겨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놨다. 이 모멘텀을 JYP와 SM이 동시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SM이 더욱 이런 모멘텀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SM이 먼저 일단 좋은 거, 네. 더 먼저 받은 것 같고요. 네, 지금 갖고 이미. 주가상으로. 네. 그리고 디어유가 상장 신청을 했어요. 지금 디어유가 곧 상장을 해.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 자회사 상장 모멘텀에다가 보이그룹의 약세인 거를 네. JYP에서 땡겨오는 이런 환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돌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SM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SM을 어떤 그 지표로 보고 예. SM에 직접 투자하기는 지금 너무 데일리로는 좀 그래요.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 SM이 간 걸 보고 경우에는, 네. JYP를 노리는 전략. 요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 진영에 있는 거 볼게요. 네. 하이브. 하이브는 좀 더 글로벌해요. 예. 얘는 일단 네이버 V라이브. 예. 이거 V라이브 많이 들으신 분 계셨잖아요. 거기 요거를 사업을 양수해가지고 네이버 위버스 컴퍼니
라고 만들어서 지분 49%를 취득했어요. 하이브가. 그래서 네이버 위버스 컴퍼니가 네이버 브이라이브랑 네. 위버스랑 통합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번에 저스틴 비버가 소속된 소속사 사버렸잖아요. 네. 거기 유튜브 구독자 수 1위가 가수 1위가 6,200만 명 저스틴 비버예요. 맞습니다. 근데 2위가 누구냐?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가 6천만 명이에요. 와, 멋있다. 비버랑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저스틴 비버 다음이 블랙핑크라니요. 와,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하이브에 예, 기존의 BTS가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플랫폼에 문호 개방을 한 거예요. 문호 개방을 해서 저스틴 비버를 여기다 얹혀놓고 네. 그리고 블랙- 여자 BTS라고 불리는 블랙핑크를 여기다 얹혀놨어요. 그러면은 아, 그 통합 플랫폼에서는 어, 그 어떤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무슨 삼각 그 보아 씨랑 뭐 유희열 씨가 나와서 경쟁했었잖아요. 네. 프로그램에서 네. 3사가. 네, 네. 근데 그 경쟁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는 그냥 다 3사의 팬들이 오. 다 같이 환호할 수 있는 공간이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다. 그리고 YG 엔터에 그 남자 가수도 있어요. 빅뱅의 어떤 그 트러블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트레저랑 아이콘이 좀 아이콘도 근데 트레저가 요즘에 좀 세요. 그러니까 SM에 NCT가 있다면 예. YG엔 트레저가 있어요. 지금 신진 남자 보이그룹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올라오는 애가. 근데 트레저랑 아이콘이 여기 들어왔어요. 위버스 컴퍼니. 소장님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요. 아니 그냥 이거 조사해서 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네, 네. 다 아니 저는 정말 이 긁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이돌에 약해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저 너무 모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여행 업종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행주가 지금 비슷하게 실적이 볼수 찍히진 않아요. 들어가 보세요. 모두투어 노랑풍선 재무제표 까보세요. 실적 안 지키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근데 오르는 기대감으로 거죠, 오르잖아요. 아직은. 네. 엔터테인먼트도 일단 그 부분이 있어요. 아,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릴 것이다. 지금 온라인에- 4천 명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 차차 나가면 일본 도쿄올림픽 열리고 그다음에 3대 답이 동콘서트를 니주 같은 아이돌이 한다. 예, 예. 그랬을 때 수입, 그 공연 수익을 생각해서 예. 미리 올라가는 부분 플러스 네. 이 새로운 수익원. 네. 이게 사실은 코로나19가 앞당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런 플랫폼을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기술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앞당겼어요. 왜냐하면 팬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완전 전면 차단되다 보니까 온라인을 찾았는데 마침 이런 기술력들이 무르익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전 세계에서 뭐 콘서트를 못 가니까 여기서 만나는데 조금 더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여기 뭐 입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입점을 해서 뭐를 하냐면 자기 개인 사생활 아니면 장난기 어린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찍어서 에피소드를 올려줘요. 이게 구독료를 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오프라인의 강점,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에 온라인 부분에서 팬덤 플랫폼이라는 강점까지 갖추면서 이제는 강점에 강점을 더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표적인 회복 기대감, 수혜주로 여행주처럼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SM, 하이브, JYP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가장 궁금한 질문. 지금 일단 SM은 돌파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랑 네. JYP가 네, 박스권을 올해 내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다. 너무 높고. 이게 제약 바이오 업종도 소외를 당했는데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엄청 소외를 당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예. 여행주는 이미 날라갔고요. 네. 엔터테인먼트 업종 제2의 이게 여행주. 네. 그때 앵커님 많이 올랐다고 했던 건 뭐냐면 5월 달에 네. 5월 달에 한 달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월봉으로 봐봐요. 네. 얼마나 이게 5만 원에 언제부터 갇혀 있었냐면 YG 엔터테인먼트가 9월 달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갇혀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대로 계속. 그때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시스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뚫었잖아요. 여기. 이런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보고 판단을 하냐? 일단 제일 그 플랫폼 모멘텀이 강했던 SM이 돌파를 했다는 거. SM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JYP도 그렇죠. 자, 똑같아요. JYP가 2018년 고점 앞에 두고 얘도 9개월짜리 박스권. 네. 거기를 지금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고 있죠.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 고점. 거기서 박스권을 9개월 동안 두들기고 있죠.
이게 돌파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네. 하이브는 상장했을 때 당시의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예.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다 좋은데요. 세 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 그리고 YG, JYP. 가장 비중을 많이 싣는다면 저는 뭐 질문을 계속 좀- JYP인데 사실은 JYP가 왜 제가 뭐 사견이 들어갔을 수 있는데 전 왠지 그러니까 뭐냐면 있지 그거예요. 좋아하시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남자 그런 게 있어요. 보이 그룹들은 되게 뜨겁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이 그룹들도 언제 좋아하세요?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 어. 색종이 들고 고속버스 타고 옛날에 쫓아다녔죠. 어머나. 화끈하고 매출이 확 오르는 성향이 있고 예. 걸그룹의 성향은 뭘까요? 네. 걸그룹의 팬 성향은 뭘까요? 예. 남성분이 삼촌 팬들이 많죠. 중장기적인 거예요. 구매력이 강합니까? 중장기적인 거. 길게 갑니까? 네, 함께 중장기적이고 성장합니까? 길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 네, 걸 잘-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걸그룹의 모멘텀이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지만 걔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예. 그러면 좀 식어요. 애 엄마가 되고 그러면 좀 식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 가수들은 군대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BTS도 군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걸그룹 네. 위주의 강세를 띠는 JYP를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좋게 보는 네. 거고 남자 그룹에 좋고 뭐 SM 같이 플랫폼의 강세를 띠는 거를 하시면 또 좋아요. 그리고 YG는 그냥 블랙핑크예요. 그냥 네, YG 이꼬르 알겠습니다. 블랙핑크라 네. 블랙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YG 하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일서 소장께서 감기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걸그룹 백신을 맞고 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완쾌를 바라면서 고의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은 쉬세요.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이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한번 노려보실 만한 박스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네,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할 때 가장 강한 양봉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뚫을 때 한번 네. 동참해 보시면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완쾌하셨습니다. 진단해드립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상승한 0.27%의 오름세로 3,26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닥은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5인의 투자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위는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혼조세네요. 먼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입니다. 자동차 반도체주 보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상승, 개별 종목 장세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오늘 하락입니다. 백화점과 에너지 관련주,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카카오와 네이버,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LG 이노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요. 최근 며칠 동안은 전문가들이 일제히 시장 전망을 상승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심주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네, 우선은 전일도 사실은 거래 대금도 좀 줄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금융투자 대부분이었고 외국인 101억 정도 매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도 그렇고요. 거래 대금 줄어들면서 시장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개별 악재에 조금은 민감한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요. FOMC 좀 말씀 주셨던 대로 FOMC 이전까지는 방향성을 잡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FOMC 이후에 사실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실적 좋기 때문에 실적 바라보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FOMC에 사실은 크게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상당히 좀 접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새로운 변종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의 확대 그리고 여행의 재개, 해외여행의 재개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은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형주 위주가 좀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개별주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유해 차단 또는 배경음악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어쨌든 수혜주를 계속 좀 꾸준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기업, 즉 이번 국제질병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좀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 논의가 될 때마다 결국은 이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재투자 없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유통 매장 쪽으로도 지금 스크린 서비스를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 쪽으로도 지금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장세에서 관심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정식 부장께 여쭤볼게요. 윤정식 부장님이 계속 이제 시장을 보는 시장관의 변화와 또 관심주의 변화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요. 내수주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또 에너지 섹터도 포함을 하셨는데 오늘 주목할 섹터는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섹터별로 잡기가 만만치가 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올라갑니다. 이슈에 의해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장중에 반영된다 그러면 전일 사실은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10%까지 올랐었다가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사실은 그런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짧게 대응하시는 부분들도 괜찮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길게 좀 방망이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수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여행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백신도 생각보다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고요. 확진자도 아마도 이번 달 안에 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단기적인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야 좋겠지만 단기적인 매매는 사실 수익을 좀 보장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내수가 살아난다는 그 내수가 살아나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투심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 70불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좋은 유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여행 재개도 있지만 산업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수주들 같은 부분들이 금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에너지 섹터들도 좀 길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3,262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1,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동시효과 상황을 최효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0.7% 넘게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5%의 상승세, 3,263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2%의 강보합권 99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000선을 바짝 추격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하이닉스 1%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 오늘 0.6%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1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오늘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 모두 이 상승 출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수급이 완전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 어제 동시에 매도 포지션 나타냈지만 어제 시장에서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네이버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38만 7,5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카카오가 이제 4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오늘 0.7%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만 3,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커머스와의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0.7%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모두 강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까지는 보합권 85만 3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0.2%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8,500원대 그리고 삼성 SDI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4만 5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전제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역시나 마찬가지로 0.7%의 추가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죠.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셀트리온 3형제가 모두 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추가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현재 88,5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포스코 오늘도 빠지네요. 0.8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만 1,5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철강주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2차 전지 핵심 원료 사업도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현대모비스 0.5%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28만 9,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29만 원대 바짝 다가서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물산 약보합권 14만 8,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오늘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1%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간밤 시장에서 포드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포드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10% 넘는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12만 4,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이 0.45%의 상승, 15만 7,3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호재가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현재 보합권 펄어비스 0.47%의 이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차 결과 알아봤습니다. 네, 자 6월 15일 주식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이 무엇보다 이제 천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3,253선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999.05선에서 0.1%의 오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름세로 시작을 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까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카카오가 0.7% 오른 14만 3천 원, 그리고 네이버는 좀 조정을 받고 있군요. 38만 5,500원으로 소폭의 내림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출발 이후 상승폭을 더해가면서 1% 넘게 오르고 있고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약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 SDI가 1%에 가까운 상승으로 네, 각종 뉴스가 나오고 있죠. 호재의 힘을 입어서 64만 5천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현대차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아도 오늘 1.5%의 내림세로 시작을 했고 자, 철강주가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부담감으로 고점에서 차익 매물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1% 내린 34만 원으로 현재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HMM도 대표 해운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을 느꼈고 여기에 대한 슬슬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장 출발이 5% 내리면서 시작을 해서 43,65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LG화학도 1%까지 상승폭을 더욱 키운 것이 눈에 skup니다. 장 출발 강했던 종목은 조금씩 상승폭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3,254, 코스닥은 998선에서 현재 강보합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소폭의 오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0.32% 오른 29,256엔에서 오늘 장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상황 보다 더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오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 2.6포인트 상승한 3,254, 코스닥은 천선 가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998선 강보합권으로 위치를 하면서 특히 아침의 수급은 일단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매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 강한 변화는 없는 상황 쪽에서 시장의 탄력들이 아직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종목의 차별화가 좀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들이 강세 흐름들과 함께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고 통신주, 의료정밀, 또 섬유 의복 업종들이 오늘 강한 변화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철강 금속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부진한 모습들이고요. 은행권도 지금 시장에서 못 따라가는 모습들과 함께 운수창고, 기계, 운송장비, 약간 경기 민감 섹터들은 오늘 전반적인 조정권이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반도체 관련된 쪽 3사 주가 강한 상황들인데 특히 DB하이텍이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직접 반도체 전력기업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관점 쪽에서 수혜단 관점의 시각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그밖에 또 지금 5G 관련주들도 강세가 이끌어지고 있는데 기가레인을 비롯해서 대덕전자, 이노와이러스 이런 쪽이 오늘 아침에
영국의 보다폰을 삼성전자가 어떤 통신 장비 쪽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어떤 관련된 쪽으로 매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오늘 LG화학 어제는 많이 밀렸다가 또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2차 전지도 성장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더 눈에 띄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관련된 쪽에서 오늘 지금 어떤 섹터별로 흐름을 봤었을 때 또 하나 쌍방울이 패션 의류 관련된 쪽을 끌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이스타항공의 인수 관련된 이슈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쌍방울 그리고 광림 이런 회사가 같이 자회사들과 함께 어떤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는 기대감과 함께 강한 변화가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 내용들이 충분히 이를 인수를 할 만한 자금들을 보여주는지는 조금 더 숙제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쌍방울이요. 네. 제가 이 내용은 좀 아는데 네. 어제 하림이 이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쌍방울이 최근에 IOK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확보한 현금으로 M&A 실탄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광림으로 또 시너지를 얻고 뭐 그런다는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업계에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스타항공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의 현금으로 충분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숙제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인수하고 난 이후에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각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앞으로 좀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하셨던 오늘은 HMM이 주가가 타격이 커지면서 한 4% 이상 지금 현재로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팩트만 보게 되면은 아직 그렇다고 지금 산업은행이 어떤 CB를 전환해서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환을 하겠다가 1차고요. 그다음에 전환해서 시장에 팔 의도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주가는 미리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흐름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매각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는 오버행 이슈가 있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부담은 가고는 있지만 지금 체력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그와는 여전히 반대대로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단기 충격이 나왔을 때는 또 하나의 기회는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뉴스는 지켜보시되 오히려 이런 거를 이용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하나 또 삼성전기가 오늘 또 3%대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IT 쪽에서 못 갔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직전 고점대를 바싹 시도를 하면서 변화가 이어가면서 저항대를 안착하느냐 흐름들이 하나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LG 쪽의 LG노텍은 단단한 모습들이었었죠. 그만큼 변화가 삼성전기 쪽으로도 이어지면서 IT 쪽의 다른 부활을 이끌어가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그전에 좀 강했었던 종목 중에서 넷마블이 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하락을 보이면서 어떤 추세에 대한 부분이 좀 훼손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펄어비스가 게임주 중에서 좀 강했던 모습을 보이는데 넷마블은 최근 들어서 신작 제2의 나라를 발표하고 오히려 약간 차익 매물이 더 들어온다 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2의 나라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 꾸준히 일매출을 예상하는 수준까지 이끌어가느냐가 주가 반등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화학주 쪽에서 오랜만에 롯데케미칼이 1%대 이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카옥과 관련된 쪽의 제품 가격들이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주가에 대한 반등은 시도가 되는데 하지만 좀 거쳐야 될 저항선이 좀 만만치 않은 만큼 앞으로 한 29만 원대, 30만 원대를 안착할 수 있을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요 특징주를 살펴봤고요. 오현진 전문가께서는 오늘장 출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국내 증시는 좀 부진합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일단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매도 규모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 올해 초에 한번 부딪혔고 5월 초에 한번 있었고 6월 달에 2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파되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뚫고 가려면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반등을 좀 보여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너무 많이 좀 몰려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완화적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섹터별로는 이제 앞서 대표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IT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정도 반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DB하이텍 1 우선주가 12% 정도 급등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이슈로 DB하이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이슈가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오늘 1%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황은 확실히 개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 회복이라든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그 이슈가 지금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가 아직은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앞으로 수소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게 되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종목으로 현대차 그룹 내 떠오를 수 있으니까 현대모비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좀 좋을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통신주도 요즘에 살짝 꺾이는 듯 하다가 오늘은 재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ARPU 개선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5G를 통한 신산업 그리고 자회사의 컨텐츠 투자 이런 부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화학업종도 강세입니다.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다 보니까 경기민감 화학 섹터에 일단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2.8% 전기차 관련주가 그동안 약했다가 살짝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그 비트코인 관련주 비덴트가 오늘 한 2% 정도 강세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그 테슬라 결제에 비트코인을 다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가고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 관련된 종목군들 수급 다시 유입이 되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채굴하는 비용의 50%를 클린 에너지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슈가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증시에도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뭐 증시로 들어오니까 증시엔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유동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수급이 빠진다는 것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의 움직임들을 좀 증시와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요즘 계속 개별 장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섹터별 특징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오늘 뭐 교육이나 출판 업종 혹은 시멘트 관련 전선주들인데 거의 정치 테마주들이고 그렇죠? 업종별로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찾기는 좀 힘든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배경, 특히 그동안 좀 못 갔고 미국에서도 다시 성장주 기술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배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어느 정도 좀 힘만 내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뭐 저희 고점이라고 하는 3,266선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특징적인 좀 탄력을 받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멘트주들 눈길이 갑니다. 구려시멘트, 삼표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올리면서 관련된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쪽은 가격 인상이 조만간 임박했다. 특히 지금 유연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인상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특히 시멘트 쪽도 많이 얘기를 나오는 게 ESG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적합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 C&E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동안 폐 자재 같은 경우를 태워서 네. 그다음에 시멘트를 만드는 쪽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기대감도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게 되면 네. 변화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오늘 또 STX 엔진이 강한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정체를 보이다가 오늘 친환경 선박 엔진과 핵심 기자재 쪽으로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조선 기자재 쪽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 않는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들, 특히 거래가 증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엔터주 쪽에서 SM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쪽은 일단 최근에 나왔던 흐름들, 특히 이렇게 올랐는데도 또 레벨업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SM 자체가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 중에 DOU죠. 예. 이쪽이 SM뿐만 아니라 여러 기획사들의 아이돌과 함께 또 해외 쪽도 이쪽을 참여를 해서 뭔가 하이브의 위버스처럼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과 함께 또 IPO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도 주가에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팬덤 플랫폼 관련해서 장 출발 전에도 굉장히 심도 깊게 살펴봤었거든요. 네, SM이 관련해서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 6.7%로면서 5만 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또 오늘 보니까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 전자장비 기기 업체들의 흐름이 동시에 좋은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또 이외의 특징주 혹시 포착하신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5G 관련된 장비 종목들 오늘 살짝 올라오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KMW, OE솔루션, RFHIC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상반기에 이제 5G 투자 전략을 일단은 짜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 통신사들이 기존에 했었던 그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5G 장비 투자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동안 실적 부진 때문에 굉장히 못 갔었고 물론 2분기까지는 내 실적이 안 좋겠죠. 하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어쨌든 유동성 장세, 순환매 장세 그리고 시장이 깨지지 않은 국면이라고 한다면 낙폭과대 섹터에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5G 장비주들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IT 부품주도 오늘 살짝 올라오는데 IT 부품주도 사실 이제 기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못 갔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분도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아무래도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판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IT 부품업체의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어쨌든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종목별로는 BH라든지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올해 초에 이제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아직 주가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정치 테마주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디지털 조선 오늘도 17%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야당 관련주, 국민의힘 관련주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죠. 요즘에 이준석 돌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하는 모습인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한 6개월 정도 전까지는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가 활발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SM 잠시 봤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장중 고점을 키우고 있네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은 5만 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7%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실 지수는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증권주는 왜 소외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야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증권주 같은 경우 요즘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좀 처진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수 아직 그렇게 크게 밀린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지수가 정고점을 넘어서 탄력을 받게 되면은 증권주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종목별 이것저것 따라가는데 지치셨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된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증권주는 거래대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신용 잔고 보게 되면 꽉 차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상쇄할 정도로는 여전히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고요. 물론 한국금융지주라든가 이런 쪽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보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단기 낙폭뿐만 아니라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 게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챙기면은 한 4.9%대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지수의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주를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가 지금 가격대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1차로 목표가 한 5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삼성증권. 네. 근데 이제 이게 거래 대금이 많지 않지만 신용 잔고가 많다. 그래서 신용으로 인한 이자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빚을 내서 투자를 할 경우에 결국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시장에 폭탄이 된다면 결국 증권주에도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증시의 변화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신용잔고가 23조 원대 들어갔던 부분들이 벌써 한 2, 3개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신용 이자만 하더라도 그걸 다 챙기는 쪽은 증권사다 한쪽을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처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의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입니까? 네, 앞서 제가 IT 부품주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관련 섹터에 속하는 종목인 MC넥스라는 종목이고요. 스마트폰 완성차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MC넥스의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일단 해소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했던 실적은 하반기에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분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중저가 위주에서 플래그십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 요즘에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카메라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고요. 고화소 카메라, 그다음에 3D 카메라의 기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납품 단가 역시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춤했었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살펴볼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카메라 부분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차량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여기에 적용되는 카메라 한 1조 원 정도 규모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MC넥스의 카메라 부분 경쟁력을 입증하는 이벤트로서 작용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스닥 상장사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금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올 부분이 있고 또 그만큼 더 우량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IT 부품주에 대한 저가 매수 기대감,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이전 기대감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공급 증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5월 달부터는 밀리지 않고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완만한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 47,0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44,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현진 팀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개 리포트를 골라왔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증권에서는 SK텔레콤을 분석했습니다. SK텔레콤은 분할 이후 유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과 반도체와 뉴 ICT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설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분할 비율은 6대4로 결정됐고요. 11월 29일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설법인은 자산 유동화, 자회사 배당금을 통해서 3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순자산 가치도 현재 26조 원에서 2025년까지 75조 원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목표 주가로는 4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신증권에서는 대덕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FCBGA 매출이 3분기부터 반영되고 반도체 PCB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호조를 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유지하고 중소형주 내에서는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LG이노텍을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가 여전히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그 안에서 특히 프로맥스 비중이 높은 점은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또 내년에는 AR 관련 기기, 내후년에는 카메라 모듈의 스펙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장기적 투자 포인트로도 유효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27만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는 한섬을 분석했습니다. 내수 트래픽 회복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자사몰 양쪽 모두 고성장이 예상되고요. 신규 화장품 브랜드 출시 예정에 따라 향후 실적 추정 상방이 열려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57,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셀트리온을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임상 2상과는 다르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임상 3상 결과로 앞으로 국내와 유럽에서 정식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까뮤 ENC라는 기업입니다. 까뮤 ENC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등의 종합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에서 이제 PC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 사업 등을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견고한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PC 제품 관련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제 후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었는데 이준석 당 대표의 경우 이제 모든 후보에 대해서 열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당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한 부분이 이제 부각받기 전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흑자 노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올해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들, 수주 물량들을 본다 하면은 전년 대비 호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실적 기대주로서도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업종 자체만 본다 하였을 때 정책 관련한 부분, 왜냐면은 여야 할 거 없이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다들 이제 관련한 정책들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인 이 기업, 그리고 조립식 아파트나 이제 조립식 건설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있는 이 기업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정책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과거에 상단에 존재하는 매물대들을 조금 가볍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테마성 종목들을 보았을 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한데 지금 상단에 투기성 자금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의 경선을 8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6월 말부터는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 박스권을 이용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목표 주가 말씀드리자면 목표 주가는 3,200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1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 까뮤 이hen 씨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기업은 소프트센입니다. 네. 네, 오늘은 주가가 3% 넘게 오르면서 2,235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먼저 오늘 왜 이 기업을 가지고 나오신 건지, 최근에 왜 이 기업을 상대로 보고서를 쓰시게 된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는 좀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1분기만으로도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 33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29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지난해부터 좀 신규로 사업한 3개의 사업이 좀 빠르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좀 빠르고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어서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6년간의 적자를 마무리하고 네, 실적이 맞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기존에 좀 주력으로 하던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기존에는 좀 IT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좀 영위를 했었습니다. 특히 좀 빅데이터 쪽에서도 의료 부문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하지만 좀 오늘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기 시작한 3개의 사업 부문입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이런 플렉스블 올레드 신소재 및 관련 공정 시스템 판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업, 모바일 정보 서비스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대상 스마트 교육 솔루션 제공업을 또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3가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부문으로 나눠보게 되면요. 크게 IT 인프라, IT 솔루션으로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는 IT 인프라의 매출 비중이 43%, 그리고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57%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과 이렇게 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플렉스블 올레드 신소재 및 관련 공정 시스템이 바로 이 IT 인프라 사업 부분으로 분류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 그리고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솔루션 제공업이 IT 솔루션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최근에 그 신사업에 대해서 네.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 네. 연구원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신사업 분야 중에서 플렉서블 OLED 신소재 사업이 네. 있습니다. 어떤 네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선 관련돼서는 이제 지난 9일에 좀 이제 중국의 이런 지향수 수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약 209억 원 규모의 초방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 양산 시스템 계약 공급을 체결을 하면서 좀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우선 해당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에 따르면요, 현재 50미크론과 70미크론의 초방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 좀 양산을 준비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미크론이라고 하면 미터의 100만 분의 1을 의미하고요. 30미크론이라고 하면 0.03mm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 폰의 글라스에는 좀 30미크론 제품이 좀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30, 50, 70, 100미크론 이렇게 좀 미크론이 올라갈수록 유리가 좀 두꺼워지면서 접는 기술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두께가 두꺼워져 갈수록 오히려 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장이겠고요. 또 이 폴더블 쪽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올해가 또 삼성전자가 이런 폴더블 폰 대중화에 좀 나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측에서도 좀 각종 이렇게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폴더블 쪽 사업을 좀 이제 신규 제품들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디스플레이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이 시장 상당히 2025년까지 올해 222억 달러에서 1,053억 달러까지 연평균 47.6% 정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동사가 이렇게 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소재 사업 부분의 첫 수주가 시작된 만큼 향후 전방 시장 고성장에 따라서 추가 수주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수익성이 또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매출액을 빼고 기존의 사업 부분의 매출액을 봤을 때 가장 좀 규모가 비슷했던 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정말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약 15%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 앞으로 1분기에 30억 원 정도로만 매출이 잡혔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9억 원 규모의 그런 계약 기간이 사실 올해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모두 좀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좀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강력한 턴어라운드 분명히 좀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부분이 아주 효자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또 폴더블 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계속되면서 네. 이 삼성이 200만 원대 하던 폴더블 폰을 100만 원대로 낮추겠다고 하는 뉴스가 보셨죠? 네네. 이거는 뭐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네. 경쟁력까지 갖추자라는 네. 삼성의 의도이지만 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선을 훼손하게 되는 이슈 아닙니까? 네, 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 전략을 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동사가 이번에 공급한 양산 시스템 같은 경우를 또 잘 갖추는 것이 이런 공급사들의 그런 역할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양산 시스템을 공급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예. 좀 가격 경쟁력을 만약에 제조업체들이 나서게 되면 예.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 어떻게 해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회사는? 네. 아무래도 저도 사실 처음에 보고 이게 사실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갑자기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인데 네. 혹은 이동통신 회사 사업을 한다던가 네, 맞습니다.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네. 어떻게 사실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진출을 하게 됐고 이것이 가능한 건지 네. 회사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로 또 하나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실기도 했었는데요. 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 지난해 4분기에 이 관련 기사에서요. 처음으로 국내 전략적 제휴사와 이런 폴더블 커버 글라스 양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 6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당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묻는 그런 질문에서 이런 신소재 사업에 신규 투자할 것임을 알렸고요. 그렇게 해서 1분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소재 사업 관련 매출액이 31억 원 규모로 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됐던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이렇게 좀 IR 대행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출액이 31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됐지만 이번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조금 알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에 이런 K글라스라는 전략적 제휴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좀 밝혀지게 되면서요. 이 회사의 전략적 투자를 좀 진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소재 공정 시스템 209억 원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2분기부터 좀 이렇게 좀 본격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K글라스와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동사가 이 K글라스 주식 6만 주, 지분율로는 40% 취득 공시를 좀 통해서 이 K글라스가 폴더블 글라스 커버 윈도우 가공 기술 프로젝트에 성공했음을 알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설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K글라스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용 윈도우 글라스 전문 기업으로서요.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글라스 전문 가공 회사입니다. 국내 업계 최대 규모의 박판 글라스 가공 및 화학 강화, 인쇄, 코팅 기술을 좀 보유한 그런 회사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회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19년부터 저희 양산화된 제품에 채택된 30미크론 이 박판 글라스, 30미크론 박판 글라스 기술 개발에 시작을 했던 그런 회사로서요. 그리고 또 2019년 3분기에 이 폴더블 UTG, 이게 좀 얇은 유리를 지칭하는 울트라 틴 글래스를 의미합니다. 이 폴더블 UTG 글라스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지난해 4분기에 이 폴더블 UTG 글라스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전략적 제휴사를 통해서 신사업에 좀 빠르게 궤도에 좀 올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좀 신사업에 나서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또 상당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수준에서 영업이익까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올해 2, 3, 4분기에 반영될 추가 매출액이 209억 원으로 수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부문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플렉스블 올레드 신소재 관련된 사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정보 서비스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지난해 4월에 중국의 텐클라우드 국제과학기술유한공사의 지분 60%를 145억 원에 인수하면서 좀 진출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텐클라우드의 100% 자회사인 한문서덕 마방정보기술 유한회사의 경영권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주요 사업 파트너로서요,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콘과의 제휴를 통해서 연간 50억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좀 발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2분기에 인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사업보고서상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310억 원에 영업이익 60억 원 수준을 기록한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정보 서비스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만큼 앞으로 중국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중국 온라인 기업들의 이런 좀 알림 메시지 및 인증 메시지 수요도 분명히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개인 메시지는 저희도 이제 카카오톡 이런 걸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중국에서도 위챗 같은 것을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메시지 발송 사업이 얼마나 잘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신사 회선을 통한 이런 인증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의 수요가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당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중국의 컨설팅 업체 관연천하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로는 약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스마트 교육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서 좀 텐센트사의 주요 사업 파트너사를 인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유아 스마트 쪽에서도 이 중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사와 좀 협업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텐센트사와 스마트 교실학습 솔루션을 좀 개발 진행 중인데요. 이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서 동사가 설립한 100% 자회사 소프트센 심천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를 활용해서요, 중국 영유아 스마트 교육을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3세에서 6세 사이에 영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서요, 지난해 9월까지 강동성과 광시성, 푸젠성 등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를 했고요. 그 결과 약 45개의 유치원과 스마트 교실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실체가 있냐 하는 의문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으신데요. 동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20억 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에 약 10억 원의 투자를 할 것으로 상당히 좀 계획을 잘 갖춰놓은 그런 사업이고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45개의 유치원을 확보를 했지만 올해에는 약 200개의 가맹 유치원을 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유치원에 약 2개의 스마트 교실 정도를 좀 도입할 계획으로요. 200개의 유치원과 가맹 계약을 통해서 총 400개 정도의 스마트 교실을 좀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31일에 이제 중국에서 산화 제한 완화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 이제 35년간 유지해왔던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이자녀 정책을 실현한 이후에 2019년까지 요 두 번째 자녀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서 57%까지 증가를 한 만큼 요번에 요 세 자녀 정책에 따라서 또 신생아 수가 단기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위 증권사인 중신증권이 단기적으로 중국 신생아 수가 10에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좀 3에서 6세 영유아 교육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되어서 또 충분히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인데 뭐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차트를 쭉 보니까 이 종목이 일단 거래가 별로 없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에 차트가 그야말로 좀 이렇게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작은 뭐랄까요? 투자 주체에 쉽게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그만큼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저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6개월 동안 좀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원격 1호와 관련된 좀 종목으로 좀 인식을 받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떨어졌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거래량이 없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던 종목에 먼저 좀 집중을 해서 그렇게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떤 저희가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테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을 시작한 세 개의 신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 또 1분기의 숫자로 또 증명이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분명히 확실시 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거래량이 좀 적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한 번에 좀 많이 매수를 하시기보다 좀 나눠서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타항공 관련주 볼 텐데요.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이스타항공의 본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림과 그리고 쌍방울의 대결이었는데요. 하림그룹은 인수전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많은 만큼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쌍방울그룹은 계획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단독 참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빠지는 반면 쌍방울그룹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쌍방울 그리고 광림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쌍방울은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오늘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광림, 그리고 미래에산은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도 시세 괜찮습니다. 쌍방울 20% 오르면서 1,29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광림도 7%의 오름세입니다. 4,5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 불안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비스가 설계하고 DB하이텍과 키파운드리에서 생산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장 초반에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참 여부에 주목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세는 SK하이닉스 좋습니다. 1.1% 오르면서 128,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인터넷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44조 원 이상 불어나 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시가총액이 네이버 63조 5,699억 원, 카카오 63조 2,560억 원으로 코스피 시총 3위와 4위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합산 시총은 126조 8,29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4조 3,368억 원, 5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 카카오 커머스와의 합병,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 인가 등 호재가 겹친 가운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월 초 언팩 행사를 통해 차기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폴더블 폰 대중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초 온라인 언팩을 통해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를 선보이고 같은 달 말 이들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갤럭시 노트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갤럭시 S21 FE 모델 공개 시기를 한두 달 늦추면서 폴더블폰 대중화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품 모두 무게와 두께를 전작보다 줄여 휴대성을 높이고 가격도 전작 대비 20%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개 경제단체가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오는 7월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다수 근로자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 투잡까지 뛰고 있어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저축은행 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중 59.5%가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감소한 이유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으며 다음 달 7일부터 20%가 넘는 대출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아직은 뚜렷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 중에서는 시멘트 업종만 좀 크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멘트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 보수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멘트가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시멘트의 제품 가격 또한 정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업종 상승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현명한
시장 대응하시고요. 내일은 저희도 좋은 전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